이제 결국에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에,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제국을 분할해서 통치한다라는 이제 그런 방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국의 분할을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그 황제가 이제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이제 황제예요. 네. 예, 이 황제는 원래 뭐 이렇게 뭐 명문가 출신이 아니었고 그냥 이렇게 자수성가형으로 이제 이렇게 잘해서 그 황제를 측근해서 경호하는 이제 그런 경호대장에 올랐던 그런 사람이었대요. 네, 전임 황제가 근데 그 원정을 떠나다가 이제 둘 다 이제 한 사람은 이제 그 사고사로 죽고 한 사람은 이제 암살을 당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대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누가 황제가 돼야 될까를 놓고 이제 하다가 이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이제 군인들한테 또 명망이 높았대요. 우리 그 앞에 그 대혼란의 시대 그 얘기했을 때 전형적인 그 루트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황제가 되는 루트. 군인들한테 명망이 높으면은 전임 황제가 뭐 죽거나 뭐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황제로 옹립하죠. 그쵸? 네. 그래서 이런 비상 상황이 또 벌어진 거예요. 한 사람은 이제 그 사고로 죽고 그를 이제 이은 이제 그 아들은 이제 암살을 당했어요. 암살을 당해서 이제 이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이제 그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또 잘 수습을 하니까 군인들이 그럼 다음 황제를 이제 누구로 할까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디오클레티아누스를 이제 황제로 옹립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전임 왕제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전임 왕제의 아들이 이제 그 서방 쪽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디오클레티아누스하고 또 내전이 또 벌어져요. 그래서 누가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될 것인가를 놓고 전임 왕제의 아들과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이제 그 내전을 벌여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승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뭐예요? 전체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이제 황제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이제 등극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자기가 황제로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끝까지를 다 경험하면서 참 로마 제국이 참 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네, 당연히 하게 됐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대로라면은 좀 안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좀 획기적인 좀 변화가 좀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이대로라면은 맨날 그 마음에 드는 사람 황제로 옹립하고 그거 마음에 안 든다고 저쪽에서는 다른 황제로 옹립하고 그러면 서로 유일한 황제 되겠다고 로마로 쳐들어가서 네. 싸워서 이기면 황제 되고 이게 한 7, 80년 지속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 정권을 좀 평화적으로 이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도입하는 게 이 사도 정치라고 하는 이 체계를 이제 도입을 하게 돼요. 네, 사도 정치 뭐예요? 머리가 몇 개라는 거예요? 네 네 개랑 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황제가 몇 명이라는 거예요? 네 명이라는. 네 명이라는 뜻이에요. 황제 네 명이 그 큰 로마 제국을 각각 나눠서 그 네 지역으로 나눠서 해당 지역을 이제 다스리면서 그 특히 이제 그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 뭐 외적들과 싸우거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공적을 쌓게 하는 요런 체계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요런 체계를 생각하게 됐을 것 같아요, 재현아? 왜냐하면 네, 한 명이 네. 다스리면 네, 일단 첫 번째, 한 명이 다스리기에는 지금 제국의 영토가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
넓은. 너무 넓다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이 적절하게 잘 대처할 수 있는 제국의 영토는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봤을 때 크기가 어느 정도 되면 적절하게 잘 반응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지금의 한 4분의 1 정도면은 그래도 그 지역을 통치하는 게 좀 수월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제국을 4개로 나눈다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그 황제가 죽었을 때 이제 군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제 그 뭐냐 그 황제로 다음 사람 황제로 옹립하면은 여기도 마음에 안 든다고 황제로 옹립해서 황제가 2명이 생기니까 서로 황제하기 위해서 내전 벌어지는 게 거의 루트였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4분의 1로 나눠 놓고 그 황제 밑에 부제라고 하는 걸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황제는 황제인데 그 중에서 이제 누가 이제 그 정식 황제냐를 얘기를 할 때 이제 정제라고 얘기를 하고 그 밑에 이제 저기 좀 그 차기 황제죠, 그쵸? 같은 황제기는 한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정식 황제를 하나 세워놓고 그 다음에 차기 황제를 밑에다가 세워놓는 겁니다. 영지는 각각 따로 갖고 이제 그 실질적으로 황제 역할을 하는데 공식적으로 황제는 이 사람이고 부제는 차기 황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정제가 뭐 어떤 일로 인해서든지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부제가 자연스럽게 그 직위를 계승하게 함으로써 뭐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이렇게 그 내전 일으키고 반란 일으키고 이렇게 하지 않게끔 사전에 후계 체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공식화한다. 아,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안정을 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아이디어가 사도 정치가 되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걸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런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네모로 표시할게요. 로마 제국의 영토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자, 이거를 크게 뭐하고 뭘로 나눠요? 서방과 네. 동방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서방을 다스리는 정식 황제 해서 정제를 하나 두는 거예요. 그렇죠? 정제가 다스리는 영토가 요만큼이 있어요. 정제. 자, 그리고 동방에도 당연히 그럼 뭐가 있겠어요? 정제가 있겠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제는 정제 직위에 올라감과 함께 자기의 그 뒤를 이을 후계자를 공식적으로 지명을 해서 부제에다가 임명을 하고 그에 해당하는 그런 이 영토를 그에게 영토와 병력을 할애해 주는 거예요. 와. 네, 그러면 이제 이 정제가 세상을 떠나거나 은퇴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제가. 부제가 자동으로 정제를 계승을 하게 되고 그럼 부제가 정제가 되는 순간 부제 자리가 비잖아요. 그쵸? 네, 네, 그것도. 그러면은 올라오는 순간 여기에 임명을 한다. 공식으로. 그쵸? 네. 그래서 공석으로 남겨두지, 아무래도 정제가 힘이 있을 테니까, 공석으로 저기 남겨두지 않고, 차기 그 후계자를 바로 지명을 해서 부제에다 앉혀서 이 안에서 또 공적을 쌓으면서 군대의 그 지지를 받는 상태로 만들어두면 어떻다는 거예요?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이렇게 반란 일으키고 황제 세우고 이럴 염려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군대가 지지하는 사람을 차기 후계자인 부제 자리에 앉혀서 뭐예요? 정권이 바뀌었을 때 군대가 거기에 개입을 해가지고 나 이 사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황제로 세워야겠다.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제도라는 거예요. 네. 거기에 이제 그 해당 포인트가 있었고 또 하나 포인트는 뭐냐면은 너무 넓잖아요. 그쵸? 그 하드리아누스가 그래서 더 확장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제위의 그런 어떤 평화적인 이양과 함께 제국을 한 4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각자가
그 지역에서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면은 훨씬 더 지금보다는 효율적으로 이제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겠느냐 판단한 게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였다는 뜻이에요. 아,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지속되었던 긴 혼란의 시대가 마무리되겠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요 제도를 시행한 게 디오클레티아누스입니다.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전 황제의 아들과 싸워 이겼을 때는 황제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상태로 자기가 세상을 떠나면은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서로 황제 되겠다고 군대에서 이 사람 세우고 이 사람 세우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서로 황제하겠다고 또 로마로 진군하면서 내전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더는 안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차라리 이참에 군대의 지지를 받는 차기 후계자를 뭘로 세운다는 거예요? 부제로 그냥 세운다. 네. 그래서 정제가 세상을 떠나면 자동으로 승계하면은 내전이 일어날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또 부과되는 효과는 뭐예요? 이 사람도 어쨌든 부재긴 하지만 황제니까 나름의 군사권이나 이런 걸 갖고 영제를 다스리면서 활동하게 어쨌든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담당해야 될 구역이 줄어드니까 너무나 넓은 영토로 인해서 발생했던 비효율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나라를 좀 더 보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시행했던 게 사두 정치가 됩니다. 아,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낸 것 같죠, 그렇죠? 네. 이렇게만 되면은 드디어 이제 내전의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너무 넓었던 영토로 인한 부작용들이 해소가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제국에 다시 번영과 안정의 시대가 꼭 올 것만 같은 좋은 어떤 묘수를 시행한 것처럼 보이죠, 그쵸? 근데 부제들이, 네. 정지하고 싶다고 그냥 쳐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부제는 가만히 있어도 정제가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니까 정제보다 부제가 일찍 지금, 그럼 어쩔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그 왕이 세자를 세우잖아요. 세자. 네. 우리 조선시대 때 왕이 세자를 세워요. 세자는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 돌아가시면 왕 되는 건데 굳이 아버지 쫓아내고 내가 왕 되려고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죠. 그쵸? 오히려 아버지를 잘 섬기죠. 아, 약간 그런 결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애초에 부제에 임명하는 사람이 정제는 올라가면서 아무나 임명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 군대 안에서 가장 명망이 있는 사람, 그동안 나와 활동하면서 공적을 가장 많이 세운 사람을 부제로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렇게 세우게 되면은 이제 뭐예요? 군대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세웠다고 반란 일으키고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일단,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언뜻 보면은 이게 그러면 나라가 안정을 꼭 찾을 것도 같고 그런데 실제 역사는 그렇게 안 돌아갑니다. 아, 왜 안 돌아가냐면은 디오클레티아누스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는데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죄로 타락한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어떤 그 통치 체계에 작용해서 이게 선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할 거다라는 부분들을 간과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부제에 지금 누군가를 임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부제로 임명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겠죠. 쉽겠죠. 뭐 고민할 필요도 없겠죠. 네. 근데 누가 봐도 거기서 거기야. 비슷비슷해. 네. 그래서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아, 네. 그러면 누구를 부제로 임명할 거예요? 그,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어쨌든 부제로 임명합니다. 네. 그러면 탈락한 이 사람은 그냥 그걸 승복할까요? 아니요.
그쵸? 예, 그래서 승복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쵸. 그거를 그냥 다 내려놓고 내가 거기 여기서 만약에 승리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재되는 건 세자가 되는 거니까 가만히 있으면 정제가 되는 거잖아요. 시간만 가면은.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한 발자국만 더 걸으면은 금메달이 눈앞에 있는데 한 발자국을 못 디디면은 메달도 못 따는 이런 상황인데 어떤 사람이 그냥 당신이 그냥 금메달 따십시오 하면서 뒤로 물러날 거냐는 거. 아, 예, 인간의 그런 그 탐욕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를 못한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내전을 막기 위해서 저기 도입을 한 거지만 결국 내전을 불러오는 체계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아, 예, 그 관련된 얘기가 이제 다음에 얘기가 나오고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해서 제국이 이제 분할이 된다. 그래서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이 이제 분리되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런 것들이 뿌리 내리게 되는 그런 어떤 토대가 디오클레티아누스부터 시작이 됐다. 예, 그 부분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요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기독교와 관련된 측면에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이제 기독교를 제국의 앞날을 위협하는 그런 해로운 요소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를 크게 박해한 그런 그 황제로 악명이 높아요. 아, 그래서 우리 그 동방 원정을 떠난 트라이아누스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요? 네. 네, 트라이아누스. 네. 하드리아누스 전에 그 마지막으로 로마가 확장 정책을 폈었던 그 기- 군인 황제 트라이아누스 기억나요? 네. 네, 그 트라이아누스 때 어떤 총독이 황제한테 이제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그 편지로 물어본 부분이 있어요. 네. 왜냐면요, 그 고대 그 시대에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낸다라는 걸 신성 모독으로 봅니다. 아, 네, 왜냐면은 종교라고 하는 건 신성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현대에 생겨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고대부터 있어 온 것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런데 현대에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낸다라는 거는 굉장히 불경건한 걸로 인식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 안에서 공식적으로는 불법 종교였어요. 아, 네, 유대교는 인정을 해줍니다. 유대교는 이제 역사가 기니까 다신교 사회에서도 그래도 뭐 참 저기 뭐냐 공식적으로 인정해줄 어떤 그 부분이 있다고 봐서 그냥 믿게 해줬는데 이제 카이사르가 그렇게 해줘요. 네, 근데 이제 그 초반기에는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로마도 구분을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뭐 뭐 유대교겠지 하면서 믿게 해준 거예요. 네. 근데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다라는 게 이제 그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네. 예, 이제 이랬을 때 이제 로마가 이제 그러면은 법에 의해서 불법 종교로 규정을 하고 처벌을 하고 이제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네. 로마가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이미 트라이아노스 정도쯤 됐을 때는. 네. 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불법 종교기는 한데 그 법을 집행을 해서 처벌하는 거는 조금 부담이 있었다. 아, 아,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아까 총독이 이거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총독이 고민하면서 트라이아노스한테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고 이제 물어온 거예요. 그랬을 때 트라이아노스가 웬만하면 저기 고발 같은 거 접수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러니까 고발이 아니에요. 고발 접수하지 말라는 게 아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 누구 신고. 네, 아, 그러니까 신고를 받기는 받아요. 예, 네. 그러니까 신고를 받았을 때인데 그 신고가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막 원한이나 막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하여간 이렇게 충분히 그래도 이렇게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어떤 그 절차에 의해서 공식 신고가 들어가면은
저기 그 사람을 잡아서 처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트라이아누스가. 그런데 그런 뭐 부분에서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저기 뭐 원한에 의해서 뭐 이런 거다 그러면은 조금 적절히 무시도 하고, 그리고 네가 앞서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하려고는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 네, 일일이 야 너 기독교인이야 아니냐 하면서 뭐 풀어가지고 확인해서 처벌하고 이런 건 하지 말라고 했던 게 트라이아누스였어요. 네. 그게 이제 한 100년 이상 가까이 로마의 기본 정책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이제 그걸 뒤집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색출을 하는 겁니다. 아, 적극적으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 이런 거 이제 그 시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게 밝혀지면은 고문하고 처형하는 그 정말 로마 제국 말기에 가장 극렬하게 박해했던 사람이 디오클레티아노스 황제. 악랄하네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뭐 이제 어, 어떤 그 뭐 소설인가? 뭐 소설에서 이런 뭐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해요. 기독교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어, 편집된 거다. 그 어떤 입맛에 맞게 편집된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디오클레티아누스가 그때 성경도 다 막 저기 그 압수해서 막 불태워버리고 뭐 이런 일들을 벌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때 이제 뭐야 어,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어떤 그 입맛에 맞게 그때 성경이 이렇게 편집이 된 거지, 원래 뭐 그런 어떤 그 것들이 남아있는 게 아니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나오거든요. 아, 네. 예, 물론 말이 안 돼요. 물론 사본학적으로 봐도 이제 그런 것들은 거짓이라는 거는 이제 쉽게 이제 우리가 입증할 수 있죠. 우리 그 서지학적인 검증 했던 거 기억나죠? 과학 시간 때. 네. 서지학적인 검증. 그래서 사본들 모아보면은 어디가 변조됐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보면은 쉽게 이제 아니라는 거 이제 알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어떤 사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막 또 그 약간 좀 이렇게 그 음모론적 소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아, 막 유통되는, 여러분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200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런 때도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나가서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때 디오클레티아누스가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사실상 뭐 성경이 뭐 조작됐다더라, 뭐 편집됐다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틀린 말. 박해하긴 했지만 그쵸? 그런 일들은 없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하여간 이때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을 적극적으로 색출해내서 고문하고 처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콘스탄티누스 다음 황제가 이제 디오클레티아누스 다음 황제가 사실상 콘스탄티누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콘스탄티누스는 많이 들어봤죠. 네. 이 황제가 뭘로 유명해요? 그 도시로, 밀, 네, 밀라도 지금. 밀라노 칙령으로 유명하죠. 이거 뭐예요? 그 기독교인들 협박하지 마라. 네, 맞아요. 아, 기독교를 처음으로, 로마 역사상 처음으로 합법적인 종교로 공인하는 칙령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예요? 이전에는 기독교를 믿으면은 그게 만약에 사법 절차에 고발이 된 거예요, 정식으로. 네. 그러면은 법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네. 사법 체계가 그러니까. 그런데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내리면서 이제는 이 사람 기독교인입니다라고 해서 고소 고발이 들어와서 사법 절차가 설령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기독교인은 믿을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허락됐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죠. 이거를 한
그 로마 황제로 유명한 황제가 콘스탄티누스입니다. 아,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황제가 되게 되는 이제 그 계기도 제가 아까 말했던 것 같은 이제 오히려 내전을 불러오는 사두 정치의 파워 게임에서 승리하면서 이제 그 전체 로마의 황제로 올라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네. 어떻게 해서 이제 이런 그 과정을 그 거치게 됐냐면요. 이제 네.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이제 정제를 동방 정제입니다. 그래서 D라고 적을게요. 네. 그리고 서방 정제는 누구냐? 막시미니아누스라고 하는 이 디오클레티아누스의 파트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싸웁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람, 그러니까 지금 서방에서 가장 잘 싸우는 사람 막시미니아누스예요.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잘 싸우는 사람이 누구냐? 콘스탄티우스라고 콘스탄티누스의 아버지입니다. 아, 네, 아버지가 제 이 부제 자리를 얻은 거예요. 그럼 동방은 이제 누구냐? 디오클레티아누스 다음으로 잘 싸우는 사람, 붙는 데에서 신망이 높은 사람이 여기 이제 그 앉았겠죠. 그쵸?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갈레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앉은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가서 이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이제 그 자기는 정계에서 은퇴하겠다. 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평화적인 권력 이양에 대한 것들을 확립시키겠다 이런 뜻이에요. 아, 네, 그리고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이거를 사실상 확립을 시키고 막시미니아누스를 서방 정제에다가 그 앉혀줬기 때문에 막시미니아누스한테 그 설득과 압력을 가해서 둘이 동시 퇴임하는 거로 합니다. 아,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갈레리우스가 이제 동방 정제 자리로 이동을 하게 되고, 네.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제 서방 정제 자리로 누가 가는 거예요? 이제 콘- 콘스탄티누스가. 콘스탄티누스의 아버지인 콘스탄티우스가 이제 정제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쵸?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제 자리에 이제 누가 가게 되냐면요. 갈레리우스의 이제 그 생질, 그러니까 갈레리우스의 누이의 아들이었던 막시미니우스 다이아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부제 자리에 오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이 콘스탄티우스를 이을 부제 자리에 어 누구였더라? 뭐 발레리우스인가 뭐 이런 사람이 오르게 되는데 이 사람은 갈레리우스 휘하에서 싸우던 사람이었대요. 아, 이게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었던 겁니다. 네, 이렇게 됐을 때, 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압도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다면 상관이 없겠는데, 콘스탄티우스의 아들이었던 콘스탄티누스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 사람이 압도적으로 오히려 뛰어난 공적을 막 쌓고 있는 중이었어요. 단지 젊어서, 지금 아직 이렇게 뭐, 갈레리우스에 대항할 만한 이런 그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냥 어쨌든 이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 콘스탄티우스가 좀 오래 살았다면은 뭐 발레리우스가 이제 정제가 되고 콘스탄티누스가 다음 뭐 부제가 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좀 상관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 콘스탄티우스가 좀 빨리 죽습니다. 아, 네, 빨리 죽어요. 그래서 이제 정제 자리에 이제 발레리우스가 이제 가게 되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부제 자리에 앉히려고 하니까 이 콘스탄티누스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 자기 생애에서는 콘스탄티누스가 황제 자리 되는 걸 못 보니까 이 군대가 그냥 콘스탄티누스가 정제입니다. 부제도 안 된 아, 그 콘스탄티누스를 정제입니다 하고 그 선언해버리는 이런 사건이 이제 이 서방 세계에서 벌어져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거 다 갈레리우스 편이잖아요. 그쵸? 갈레리우스 부하였고 갈레리우스 생질이었으니까 이 갈레리우스가 화가 나가지고 콘스탄티누스를 지금 저 반역자다. 그러니까 토벌해버리겠다 하면서 이제 협박을 하게 됩니다. 아, 예. 그쵸? 이제
콘스탄티누스는 근데 그래도 네, 어느 정도 자기가 막아서 그 지켜낼 그런 힘이 있었나 봐요. 그 하여간 그래서 갈레리우스가 아, 이런 거 가지고 내전은 하긴 좀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협상을 벌입니다. 협상을 벌여서 뭘로 이제 그 타협을 하게 되었냐면은 야, 너 그거 정제라고 했던 거 빨리 취소하고 공식적인 부재 자리 줄게. 콘스탄티누스한테. 이걸 협의를 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야, 그래, 너 잘 싸우고 뭐 이런 거 다 알고 이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내전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발레리우스 다음 차기 황제 네가 해라고 요 갈레리우스하고 협약을 맺으면서 공식 부재 자리로 들어갔던 거예요. 아, 근데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원래 서방 정제였던 막시미니언스라는 사람 기억나죠? 그쵸? 네, 이 사람의 아들이 막센티우스라고 있는데요. 네, 막센티우스 입장에서는 콘스탄티누스하고 자기하고 동급이잖아요. 네, 아버지 콘스탄티우스가 정제였는데 그 아무것도 못된 거였고 막시미니아우스 아들이었는데 아무것도 못된 상태였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둘 다 못된 상태니까 이제 그 불만이 좀 없었을 수 있는데 콘스탄티누스가 사실상 반란을 일으키면서 그 치고 나가니까 갑자기 뭐가 되는 거예요? 부재가 돼 버린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자기랑 동급이었는데 갑자기 후계 구도가 누구한테 그냥 넘어간 거예요? 콘스탄틴. 콘스탄티누스한테 넘어간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막센티우스가 화가 나가지고 이 발레리우스를 죽여버리고 아, 네, 여기 진영에 이렇게 딱 차지를 하게 됩니다. 네? 아니, 잠시만요. 네, 아니, 그, 네, 발레리우스를 죽였으면 이제 네. 콘스탄티누스가 정제가 되고 이제 막센티우스가 부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애초에 그 지켰으면은 이게 이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없겠죠. 예, 없는 상황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는 어떻게 돼요? 정제 죽었으니까 내가 정제지. 이렇게 하게 되죠. 그쵸? 네. 근데 막센티우스는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내가 정제야. 그러니까 아, 뭐예요? 둘이 1라운드가 벌어지.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네, 여기서 승리하는 게 콘스탄티누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서방 정제 자리를 굳건히 차지하게 돼요. 네, 그래서 요 절반은 콘스탄티누스의 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난리가 벌어지고 있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요 갈레리우스가 세상을 떠납니다. 네. 갈레리우스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막시. 막시아미니아누스 다이아라고 하는 사람이 정제 자리에 올라갔겠죠. 그쵸? 네, 부재 자리에 그 다음 잘 나가던 리키니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에 그 자리를 하게 됐던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네. 이런 상황으로 이제 바뀌어 있는 상황에서 콘스탄티누스가 리키니우스하고 손을 잡습니다. 아, 이렇게 손을 잡아요. 그리고 저 다이아를. 네, 다이아가 이제 없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서방은 누구예요? 콘스탄티누스. 동방은 누구예요? 리키니우스. 이 상태가 일단은 자리를 잡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둘이 손을 잡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협약이 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밀라노 칙령이 됩니다. 어, 근데 네, 저 둘이 그 네, 협약하는 밀라노 칙령이랑 무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둘이 이제 손을 잡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그 힘이 콘스탄티누스가 아무래도 더 있으니까 네, 이제 뭐예요?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자기 세력을 형성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손을 잡는 그런 어떤 그 과정에서 조건으로 건 게 뭐냐면은 기독교에게 조금 종교의 자유를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설파해서 받아들여졌던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틀어집니다. 이게 이제 왜 틀어지냐면은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암살 그런 어떤
그 기도를 면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리키니우스가 이제 그 밀라노 칙령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탄압하는 일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그거를 빌미로 해서 리키니우스와 또 전면전을 벌이는 거예요. 아, 아, 너 저기 뭐야 기독교인들한테 신앙의 자유 주기로 해놓고 왜 핍박해? 그리고 날 죽이려고 했었던 암살자 그 배우 캐보니까 리키니우스 너더라. 아, 이제 너와의 그 동맹 관계, 협약 관계는 깨졌어. 라고 하면서 둘이서 이제 또 정면으로 붙게 되는데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압도적으로 승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 제국의 통치자로 콘스탄티누스가 다시 재등극을 하게 됐던. 이제 통합 다시 된 거예요? 뭐라고요? 로마는 다시 통합된 거예요? 일단은. 아, 예. 일단은 다시 한 명의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여기 이제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이, 그쵸? 평화롭게 이양되리라고 예상했던 것이다. 사두 정치가 뭘 겨냥한 거예요? 그래서 정제가 죽으면 자동으로 부제가 정제가 되고 신임 정제는 곧장 부제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그쵸? 네. 군대가 개입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아서 정권을 평화롭게 이양한다. 이게 이제 디오클레티아누스의 구상이었던 거죠. 그쵸? 네.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어요? 네 명의 정제와 부제, 그리고 그 자리에 앉지 못한 신아들들이 단독 황제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서로 뭐 협약도 맺고 내전도 일으키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선생님이 초반부에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잘 인간의 그런 타락한 본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이상적인 정치체계였다. 그 네. 결과 이런 내전들을 겪게 된 거죠. 네. 그래서 하여간 단독 그 황제로 즉위하는 과정에서 경쟁자 전부 쓰러뜨렸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밀라노 칙령이 발행이 돼서 기독교가 역사상 처음으로 그렇죠, 합법적인 종교 신앙의 자유를 이제 얻게 됐던 겁니다. 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가 이렇게 해서 제국의 유일한 황제 자리에 앉게 됐는데 앉고 나서 보니까 이제 콘스탄티누스도 이거를 계속 끌고 가기는 무리다라고 봤던 거예요. 네. 이미 서반부는 가망이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누가 크게 다쳤어요. 네. 만약에 손을 크게 다쳤다고 해봅시다. 사람이 어때? 최대한 살리려고 하겠죠, 손을. 그쵸? 네. 근데 도저히 못 살릴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포기. 더 큰 피해가 오기 전에 절단하는 거 알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팔이나 손 하나가 없는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어쨌든 서방 정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다 이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니까 서반부는 이미 가망이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 예. 서반부는 가망이 없다. 이제 어떻게 하느냐?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는 로마 제국 동방부를 중심으로 하는 천년 제국을 새로 건설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로마 제국 절반은 사실상 포기하는 수선을 콘스탄티누스가 밟습니다. 예. 사실상 포기하는 쪽으로 갔던 거예요. 물론 그게 뭐 단번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 이제 그 발걸음이 콘스탄티누스 때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이제 로마는 이제 여기 가망이 없다. 그래서 동방 지역에 새로운 수도를 두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비잔티움이라고 하는 도시에 커다란 삼중성벽 이거 유명합니다. 이런 걸 짓고 몇 년에 걸쳐서 지금 규모의 이제 몇 배에 해당하는 그런 대도시를 건설해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의 도시라는 뜻을 가진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이 증축으로 인해서 로마보다도 더 큰 도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이 이후로 1000년을 더 버텨요. 와. 예, 그 이후에 1000년 버티는 걸 설계한 게 콘스탄티누스인데 그 1000년을 더 버티게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뭐라는 거예요? 서반부는 버린다. 예, 네. 버린다 이겁니다. 네. 네, 사실상 버린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동로마 제국 1000년을 더 이어나가는 비잔틴 제국을 수립했던 게 콘스탄티누스가 되는 거예요. 네. 자, 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그 기독교 관련해서 이제 니케아 공의회 아, 관련해서 이제 좋았어요. 알죠, 그쵸? 네. 관련해서 이름이 나오는 황제인데 그 관련된 부분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